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뷰나스페이스 관장 이다요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 전에 핸드폰은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세 분이 이제 이 자리에 모시겠는데요. 평화로운 탄생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앉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김규나 원장님과 더불어 두 분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친숙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분을 모셨는데요. 그 지속 가능한 윤리 경영 전문가이시고 현재는 CSR 대표이신 유명훈 대표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명훈 대표님은 20여 년간 일과 삶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그 내용을 담아서 밀도 있는 삶이라는 책을 저술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와 그리고 삶을 위해서 자문과 강연, 그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모셨는데요. 식물을 향기로 예술로 표현하는 향기 작가 한서영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향기 작가라는 그런 직분이 우리나라에서 1호이시기도 하고 그 직분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한 작가님은 나태주 시인님과 함께 너의 초록으로 다시 그리고 잠시향이라는 향기 시집을 최근에 이제 연이어내셨습니다. 현재 존경과 행복의 집 대표이시고요. 향기를 음악 또 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여러 유명한 작가들과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분 소개를 마쳤으니까요. 저는 이만 유명훈 대표님께 진행을 맡기고 물러나겠습니다.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는 이 되게 특별한 자리예요. 이 평화로운 탄생이라는 책의 재출간을 축하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북토크 자리인데요. 제가 감히 이렇게 사회를 볼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탄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도대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원장님 모시고 평화로운 탄생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향기 작가께서 우리 김규나 원장님 소개를 또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제가 향기 작업을 주로 하는 향기 작가이고 지금 이 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향기도 우리 관장님과 원장님께서 선택해 주신 제 향기를 발향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작업할 때는 기획자로 함께 참여를 해서 원장님의 출산 철학을 책으로 엮는데 이제 저도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이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이 책에 적힌 원장님 소개 글 그대로가 좋아서 제가 한번 우리 원장님 소개를 글로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중앙산부인과 원장이시자 산부인과 전문의이신 김규나 원장님은 생명의 탄생은 우주의 탄생만큼이나 신비롭고 위대한 여정이라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든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타고난 개척자가 있는데요. 김규나 원장님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만큼은 누구나 평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만의 출산 철학과 방법을 구축하셨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산모의 출혈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운 탄생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며 출산 과정에서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생명의 터전인 정원을 가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 목공도 배우셔가지고 언젠가는 직접 만든 나무 장난감을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는 꿈도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김규나 원장님은 저희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기를 잘 받는 따뜻한 산과 의사셨습니다. 네, 이제 쉬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한 번 더 유명원 대표님이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너무나 운 좋게도 그 김유나 원장님께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그 순간을 이제 산모님과 가족분께 허락을 받고 이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탄생이라는 제목도 아마 그 순간에 저희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고 다정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그런 과정이 아니었고 상당히 긴 시간, 1시간 넘게 이렇게 그 과정을 보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없지만 내가 만약에 임신을 한다면은 나는 원장님께 꼭 수술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사람들한테 전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 책에 사실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주인공이신데 말씀 한 말씀 나눠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평화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이런 원장님만의 출산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어떤 순서와 시계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의사로서 여러 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 분만을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도와주는 그 산부인과 의사의 그 역할이 좋아 보여서 그게 힘들다는 것도 알았는데 더군다나 우리 큰애를 낳을 때 아주 어려운 분만을 보고 나서도 산부인과 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서 너 미쳤냐 그러고 사실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선택을 하고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 책에 이제 제가 이 북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저의 그 스토리들이 요약돼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산부인과 의사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전공의를 시작을 했는데 1년 차가 되면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조수로 옆에서 꼬매는데 실을 옆에 교수한테 드리고 또 실 자르고 이런 제1 조수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기를 낳는데 그러면 이제 탯줄을 자르거든요. 탯줄을 잡고 자르는 일을 1년 차가 하는데 이제 탯줄 굵기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 이쪽에 있고 아기가 있으면 제가 탯줄을 자르는데 우린 그냥 태어나서 아기 울리고 울고 이렇잖아요. 막 어수선한 순간이고 막
소리도 뭐 좀 시끌시끌하고 한 환경인데 제가 이렇게 탯줄을 잡는데 잡고는 아기 쪽을 이렇게 딱 잡으니까 여기에서 내 오른쪽 손에서 아기 맥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이제 제일 1년 차면은 제일 밑에니까 항상 욕먹고 잘못하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아기를 탯줄을 자를 때 제가 아기한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했는데 그걸 빨리 안 자르면 스텝한테 욕먹거든요. 그 아기 3kg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잠깐 들고 있는데 빨리 안 자른다고 무겁다고 빨리 안 잘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뭐 교인들은 아는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화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순간에 탁탁 자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분만을 처음 대하면서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2년 차가 돼서는 2학년이 되면은 내가 분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한 번도 산전진찰 받지 않고 밤에 갑자기 온 산모는 이제 2년 차가 다 이제 분만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주인 그 장에서 주인이 되니까 제가 느끼고 했던 것을 이제 제가 제 분만에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의과대학 시절에 그 저희 소아과에 그 혈액 종양학 애들 백혈병으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첫 강의 시간에 산부인과 의사가 탯줄을 몇 초만 늦게 잘라도 아기가 빈혈이 안 생길 거라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제가 산과 의사가 됐을 때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실천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하면서 또 우리는 배운 대로 보통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피가 덜 나게 할까? 피가 어떻게 하면 덜 날까? 뭐 이제 막 위에서 누르고 또 막 분만할 때 밑에서 기구를 써서 이렇게 뭐 흡입기로 분만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데서 저도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상처가 덜 나고 그렇게 될까? 그것도 나름 그냥 고민을 하고 그 기술도 터득을 해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맞춰서 분만 이제 이 병원을 복잡한 위험한 대도시를 떠나서 이렇게 속초에 와서 둥지를 틀고 이렇게 개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한 해, 두 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제가 처음에 한 가지 느끼고 바꿨던 것처럼 그때 느꼈던 것들이 이제 큰 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하다가 저는 최근 평화로운 탄생인데 어떤 분만법이 좋은가. 근데 제가 그 병원에서 수련받으면서 배웠던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아기를 낳을 때 어떤 딱 룰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되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보고가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면 나중에 아주 큰 꾸중을 듣습니다. 큰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아주 길들여서 원칙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나와서 실제로 분만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거는 제가 배웠던 거하고 이제 부인과지라는 우리가 배운 것이 뭐 원칙이고 맞지만은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이제 새로운 어떤 분만이나 이런 것들을 찾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속초에서 저희 병원을 제일 늦게 한 그 당시에는 그 축이었는데 분만을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 됐었어요. 몇 년 지나면서. 근데 병원이 좁다 보니까 환자가 수술을 하면 입원 기간이 길어져서 병원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자연 분만을 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한 1년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저는 그때 알게 된 게 무엇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 하고 기다리는 게 결과가 다 좋은 거예요. 뭘 빨리 낳게 하려고 촉진제를 쓴다든지 빨리 서둘러서 낳으려고 흡입분만을 한다든지 하면은 괜한 상처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기가 어디 조금 아프거나 하면은 또 아기를 후송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번거로운 일도 많이 생기고 생각할 일도 많이 생기고 해서 가급적이면 분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두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렇게 지키는 동안에 이제 또 저 혼자 할 수가 없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고용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런 선생님들한테까지 제 방식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거는 참 힘이 들었어요. 얘기해도 그게 그냥 안 되더라고요. 아주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도 그냥 같은 전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사들은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만났던 이제 책이 의사가 르바이의 박사입니다. 르바이 당시에 이제 뭐 분만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뭐 수중 분만이라는 것도 있고 뭐 라마즈 분만 뭐 여러 가지 근해 분만 당시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병원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면서 그 중에 나는 어떤 분만을 할까 이렇게 다 알아봐도 다 단점들이 있고 그게 다 그냥 옳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의료기기 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수단에 불과한 것 같고 근데 그 중에 르바이 분만이 참 정신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생각도 맞고 그 분만은 그냥 아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태어나는 아기 입장에서 놀라지 않게, 아프지 않게, 충격받지 않게 해주는 그런 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만을 르바의 분만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그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옳지 않은 것도 있어서 그냥 그 중에 이제 감할 거는 감하고 그 정신은 받아들여서 그 이후로 계속 해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이 쓰신 책이 제가 당시에 이제 이거 오래된 책인데요. 폭력 없는 탄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참 저는 읽으면서 이분은 약간 좀 이제 철학자 같은 그 의사지만 어떤 탄생에 대해서 철학을 표현하고 한 책인데 감동도 많이 받고 좀 눈물도 많이 흘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써야겠다고 하면서는 폭력 없는 탄생보단 저는 이제 평화로운 탄생 이렇게 해서 제목도 긍정적으로 하면서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시다시피 책이 굉장히 예쁘죠? 네. 저희가 같이 만들었지만 참 예쁜 것 같아요. 컬러도 굉장히 좋고 캐릭터도 있고. 그래서 그 설명도 해주세요. 친환경. 네, 이 책은 이제 특히나 다 친환경 종이고요. 친환경 종이고 다 콩기름 잉크로 인쇄를 한 굉장히 코팅도 안 하고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자, 우리 원장님 말씀을 좀 이제 들어봤는데 제가 원장님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우리 중앙산부인과의 지속 가능 경영 자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인연이 됐고 이 책을 그래서 같이 기획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제가 했는데 원장님의 가장 큰 특징은 관찰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관찰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 출산법에 그대로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제 제가 왜 봐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책은 특별하게도 출산의 과정인데 아기의 입장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탄생이라는 이 책이 아기의 입장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렇게 쓰여졌는데 아기의 입장을 이제 아까도 잠깐은 언급해 주셨는데
아기의 입장을 이렇게 특별히 더 고려해서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 책이 나오게 된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이렇게 과정을 보면은 그냥 엄마가 낳는 아기를 낳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아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쯤에 분만을 하여튼 10년 전 이 책을 내게 한 5년 전 그 정도에는 우리는 보통 아기들도 신생아실에 이렇게 해서 아프면 그죠? 이렇게 뭐 포화도를 체크한다든지 온도를 재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보면은 아픈 애들은 표정이 아파요. 표정에서 그치, 우리가 불편하니까. 어른들이 아파하는 것처럼 애기들은 아파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뭐지 하고 잘 보고 해야 되고 편안한 애들은 또 이렇게 봐주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너무 막대하는 것보다 그걸 옆에서 가만히 말도 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면 그 애기는 말을 못하지만 이게 교류되듯이 그런 것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수술하는 장면, 수술할 때는 의사가 뭘 해야지만 아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도 그래서 하면은 이제 아기를 낳는 도중에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대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좀 이게 항상 늘 있는 직업적인 일이고 하니까 늘상 하는 일이니까 아기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푹푹 진행이 이렇게 쑥쑥쑥쑥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옆에서 보기에는 시원할 수도 있고 의사에 따라서는 그런 거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 저도 이렇게 막 피가 확 많이 나는 거를 탁 처리하고 하면은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항상 조심스럽게 대하고 하다 보면 그런 오고 가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분만을 할 때는 자연 분만을 할 때는 그냥 기다리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저희가 배울 때는 양수도 터트리고 경부에 자극도 주고 하면은 좀 진행이 빨리 되고 그런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분만할 때도 내가 가만히 안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자 하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아기를 분만을 받은 적이 있느냐면 아기가 양막에 쌓여가지고 풍선 안에 아기가 든 채로 나온 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냥 해서 그러니까 양막을 안 터뜨리면 매끈한 양막으로 나오니까 엄마 상처도 덜 나고 아기도 그냥 그러면 나오면 좀 있으면 그게 중력에 툭 터져요. 무게 때문에. 그럼 그냥 우리가 비닐 벗기듯이 얼굴 이렇게 벗겨주면 아기 편안하게 분만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서 아기를 낳는 일은 나중에 알게 된 이거는 저는 상과 의사라고 소개를 했지만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엄마가 하는 일이고 이제 수술은 의사가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아기를 낳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미셸 오당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이 많거든요. 이분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는 의료 분만 제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산사가 아기를 낳고 그냥 아기 분만은 그냥 조산소나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할 때만 산부인과 의사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은 프랑스에 있지만 과거에는 외과 의사가 종합병원에 있는 외과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이분이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입니다. 이 책도 감명 있게 봤어요. 농부와 상과 의사라는 책인데
이 책은 어떤 얘기를 이분이 하시냐면 이분이 아마 이 책을 썼을 때가 제 나이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근데 20세기에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나쁜 사건이 농사하고 이 분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가 개발이 돼서 농업을 망쳤고 분만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아기를 낳는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제 뭐 은퇴할 나이지만은 영국에서 그 이제 태어나는 이제 아기들 그리고 태어나서 초기 한 1년간의 이 아기들의 경험이 나중에 이 성인이 되고 이 사람이 노화될 때까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를 해서 그 자료를 지금까지 이렇게 모으고 있고 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분만병원을 보고 분만 통계 이런 걸 보고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청소년 범죄가 많고 자살률이 높아지겠다 하는 얘기를 20년 전에 우리의 분만 환경이나 분만하는 걸 보고, 왜냐하면 이런 거에 우리도 지금 보면은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뭐 애들 소아 그런 발달 장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요즘 많은데 이게 나는 분만하고 무관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만이 옛날에는 집에서도 나고 저는 맞아.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 도경쌤도 전에 그지? 난 집에서 나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그런데 그거를 누가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할 수 있으면 가정분만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좋고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옆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몇십 년을 연구한 사람은 이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기 뭐 노년의 자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 젊은 날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분만의 충격도 그렇고 그런 사회가 이런 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저는 그래서 이 분만에 좀 우리가 자각하고 이거를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삶의 시작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출산이라는 걸 점점 더 이렇게 두려워하고 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평화로운 탄생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평화로운 탄생이 순간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이제 꼭 지키려고 하셨던 것들 그리고 안 하려고 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급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집에서 진짜 앞이 노랄 때까지 아프면 오고 그럼 집에 욕조 있으면 좀 따뜻한 물 안에 있다가 이렇게 오시라고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수술할 때는 의사지만 지금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현재는 더 조금 마음이 객관적이고 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는 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런 분만은 개인 병원이 내가 개인 병원은 원장이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을 하는 사람이 하면은 안 된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거는 분만의 영역은 공공에서 해야 된다. 이익하고 관계없이 아기를 보고 산모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무통분만이라는 게 시작을 해서 이제 막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확산이 되고 할 때 저는 그게 못해서가 아니고 위험하고
그 당시에 저는 처음에 이 병원을 신축할 때 와 있었던 저희 그 마취과 과장이 그 친한 또 대학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저를 아주 극구 말렸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홍보도 하고 싶고 우리 병원에서 나오면 안 아프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이후로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알면 알수록 안 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제가 저한테 가끔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거를 무통분만이 그렇게 했다고 밝힐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산모가 진통 중에 이제 아기가 갑자기 생명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모니터 장치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큰 일이 생겼을 때 그 뉴스에 가끔 나오고 하는 일이었어요. 몇 년 전에도 인천에서 어느 병원에서 독일인이었는데 산모가 진통하다가 많이 아파하니까 무통주사를 맞고 잠자고 일어난 사이에 아기가 잘못되고 소송이 이루어져서 그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판사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판사가 그걸 아는구나. 근데 그때 이제 상과 의사들이 다 이제 서울역 앞에 가서 데모하고 뭐 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이제 풀려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 무통 주사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식을 못 하니까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한 일도 우리는 피하고 안 하는 것이 좋고 안전하고 다룰 때도 전에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밤에 응급제왕절개 수술하는데 애기 손가락이 잘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잊어버렸죠. 그게. 그러니까 막 수술 중에 막 같이 나가버리니까. 근데 의사가 이게 어느 순간엔 그랬을지 저는 상상은 되는데 막 그냥 수술을 그렇게 조심성 없이 하다가 생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이 크게 반성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은 제가 이 책에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책 맨 앞에 보면은 이제 별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이 그림? 킬리만자로에 2010년도에 킬리만자로를 갔는데 거기에서 한 4,000m 이래요? 이제 상과 의사를 하려고 그러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막 밤에도 벨소리 나면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이제 그때는 40대 후반인데 또 애들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킬리만자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킬리만자로에 이 호론보 산장이 4,000m 고지에 있는데 거기는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밤에 그 하늘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사진들 TV에서도 보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늘은 그죠? 새까만 그러니까 하늘을 까만 하늘에 별들이 막 있고 은하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날 가만히 보니까 그 까만 게 아니고 검은 게 왜냐하면 옆에 블랙홀이 보이는데 진짜 새까만 게 보이니까 다른 데는 까만 게 아니고 아주 진한 그레이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보일까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관찰을 그때도 한 거예요. 저게 왜 그럴까 보니까 그게 별로 다 채워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에 별이 그냥 회색 하늘이 다 회색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는 데는 반짝반짝 빛나지만 저 먼 곳에도 별이 이렇게 가득 있는 데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았고 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를 받아주는 의사구나 해서 저는 제 산부인과에 내가
아기 받는 게 좋아서 했다고는 했는데 힘들잖아요. 한편으로는 아유 이거 힘들게 이거 해갖고 그런 거 했는데 거기 가서 그거를 보고는 제 하는 일이나 이 너무 자긍심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갔다 와서는 아기를 받는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도 저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그래서 아기 기다리고 아기 낳으면 아기한테 축복해주고 인사해주고 이제 막 그러는 과정에서 하루는 이제 뭐 하다가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하니까 그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엄마랑 같이 아기한테 막 축복해주고 그랬거든요. 축하한다 그러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줄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 미국인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남편하고 산모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한테 하는 첫인사가 웰컴 투 월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기한테 이 세상에 온 거 축하한다. 맞아.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는 우리말로 그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벽에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면 엄마가 마취가 돼 있으니까 인사할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기한테 막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축하한다 그러고 막 하고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들고 때리고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아기들은 두면 숨을 쉬어요. 그리고 정말 안 울을 때만 그때는 마우스 투 마우스로 내 호흡, 난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그래서 난 다른 거보다도 때리는 거보다는 내 숨을 불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꺼주로 입을 막고 제 호흡으로 이렇게 하면 아기가 호흡이 돌아오고 거의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기한테 막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수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신생아실을 이렇게 가니까 이제 엄마 수술 끝나고 아기 괜찮은가 보러 갔는데 아기가 내 목소리를 듣고 활짝 웃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그런 그림을 봤거든요. 르바에 박사가 아기한테 아기를 조심스럽게 살살 이렇게 평화롭게 대하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활짝 또 웃는다. 근데 저는 그 활짝 웃는 아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얘가 날 보고 웃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듣고 웃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제 첫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근데 이제 저희 가족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엄마가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그때 조리원에 있을 때였나? 이제 신생아실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자리였는데 얘가 걔라고 웃었던 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아기를 덮었는데 이렇게 열었는데 또 웃고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대해주는 게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이 모든 거를 또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킬리만자로에서 제가 보았던 그런 세상의 우주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은 다 각별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당시에 이렇게 분만할 때 분만 기록지에 분만할 때 날씨 일기를 썼어요. 엄마는 진통하고 병원 안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떨 때는 새벽에 천둥 칠 때 태어나는 아기도 있고 비 오는데 태어나는 아기도 있고 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썼는데 하루는 이제 새벽에 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한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집에 문을 나섰는데 그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기를 봤어요. 하늘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보는데 하늘에 구름이 다 덮였는데 그 구멍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오리온 자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다 구름인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와서 그 아기를 이제 수술해서 낳았어요. 엄마가 못 참고 2시인가 나와가지고 4시 반인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낳았는데 낳고는 이제 내가 그걸 쓰고 이제 그 엄마하고 아빠한테 혹시 나중에 얘가 커서 영어 이름 갖게 되면
내가 오늘 얘기할 때 오리온 자리를 봤다고 오리온이라는 영어 이름을 지어주라고. 근데 저기 나중에 보니까 애기 이름을 아예 리온이라고 지었어. 그래서 예쁘다. 양신대 양리온. 리온 예쁘네. 하늘에 그럴 때 걔는 그날 밤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 기억 못 하고 우리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또 내 죽을 때 기억 어떤지 못하지. 기억 못 하겠죠. 근데 그런 태어날 때 특별한 순간이 있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는 그런 생명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갖고 그게 의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책을 내게 된 거는 저는 이제 학회를 다니면서 의사들한테도 말을 해보고 제가 저는 10년 동안 수혈을 안 했거든요. 그럼 산부인과 병원을 분만을 이렇게 하면서 수혈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대단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경험을 내가 특별한 것보다 공유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나고 다 피 덜 나게 할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얘기를 해보면 속초는 작은 데라 혈액이 없어도 네가 지금 그렇구나. 반응이 그런 거예요. 거기는 혈액 구하기가 어렵죠. 뭐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책을 써서 엄마들이 일반인들이 알아서 의사들한테 요구하고 그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조심하고 기다리고 빨리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저기 큰 병원에서는 수술 잘하는 의사가 어떤 의사가 수술 잘하는 건지 아세요? 없지. 빨리 하는 의사가 수술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끝나면 다 일이 빨리 끝나잖아요. 그 사람이 수술을 잘하는 꼼꼼하게 해서 상처 안 나고 피도 덜 나고 회복도 좋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빨리 하면은 또 빨리 하면서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근데 빨리 하면서 사람은 잘하다가도 실수를 하거든요. 빨리 하는 사람들이 큰 실수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저는 그냥 우리 엄마들은 다 아기 가지면 걱정하는데 혹시 이 중에서도 나중에 아기를 출산할 분도 계시겠지만 아기를 이제 갖고 나면은 좀 있으면 이제 낳을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을 안 해도 사실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좀 되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제가 이 책을 같이 원장님하고 만들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킬리만자로에서 별을 보면서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탄생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아이를 낳거나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수혈을 하지 않고 피가 최소한으로 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내신 것들, 이런 것들이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질문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이미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산모들께 전하시는 말씀도 이렇게 간단히 또 해주셨는데 우리 황 작가님이 뭐 또 이렇게 읽어주고 싶으신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글로 옮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56페이지인데, 이 책은 이제 아기의 입장, 그리고 엄마의 마음, 그리고 원장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모든 장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원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산모는 어떻게든 빨리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빠르다는 것은 필요한 어떤 과정을 건너뛰거나 무리한 의료적 개입을 할 수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한 송이 꽃도 때가 되어야 피어나듯 아기의 탄생도 시기가 무르익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산모가 출산의 순간을 악몽처럼 표현하는 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출산은 누가 더 빠른가를 겨루는 경주도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악몽도 아닙니다.
산모와 아기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정성을 기울여 순리에 따르면 건강하고 평화로운 출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제 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뒷장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산 과정에 대한 선택권은 산모와 아기에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두려움을 상상하기보다는 경이로운 탄생의 순간을 떠올리고 생명의 신비에 감사하면 어떨까요? 언젠가부터 의료행위가 된 출산을 각종 약물과 의료시술이 당연한 선택지가 되어버린 현실을 지금이라도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어떠한 의료적 도움 없이도 가능한 것이 출산입니다. 10달이라는 힘겨운 시간을 아기와 함께 잘 보냈듯이 마지막 출산의 여정 또한 완성해낼 힘이 산모와 아기에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네, 원장님의 말씀이 좀 요약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을 준비 중인 우리 산모 또 가족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걱정을 좀 내려놓고 평화롭게 준비할 수 있는 팁을 좀 하나 전수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기를 이제 병원에서 꼭 낳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도 막 이 출산 병원이 없다, 분만 병원이 없다 이런 게 뭐 사회적으로도 뭐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얼마 전 책을 보면서 그 아주 공감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고 따뜻한 동물들이 있고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그래서 분만은 저는 전에 제가 이렇게 자연주의 분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분만을 어느 정도 이게 다 정립이 돼서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미국인이었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여기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있다가 강릉으로 가셨다가 또 서울에 나중에는 서강대학교에 어학원에서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저한테 병원을 다니고 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임신을 해서 저한테 다녔어요. 서울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믿을만 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분이 한 걱정이 뭐였냐면 한국이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자연분만하고 싶은데 그래서 수술할까 봐. 그래갖고 본인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쫙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쫙 써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참 그게 처음 봤는데 근데 그게 거의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탯줄 빨리 자르지 않고 뭐 이런저런 뭐 이런 요구사항을 다 썼는데 나는 그대로 다 해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저를 믿었는데도 그러고는 한 30주 지나서 환자분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한 몇 달 있다가 남편하고 아기를 데리고 아이고 남편하고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집에서 낳았대요. 정말. 그래서 누가 봐줬냐니까 남편이 봐줬대. 그래서 남편이 분만을 배워갖고 옆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요셉은 그때 산파를 구하러 알아보러 다른 데 나갔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아주 혼자 낳으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어디에서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근데 이제 저한테 온 이유는 이제 엄마가 미국인이니까 미국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출생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의사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옆에서 어텐딩 분만하는 거를. 그래서 집에서 나왔는데 저한테 와서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그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나은 시간 해갖고 홈델리버리 했는데 내가 옆에서 같이 봐줬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못 믿으니까 집에서 낳는 사람도 있었는데 물론 위험한 순간도 있습니다. 분만이라는 게. 근데 그게 뭐 느닷없이 아주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떨 때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 의료가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꼭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처럼 이런 작은 나라는 저는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우선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저희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출산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꼭 자연분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제가 이렇게 보면은 8, 90%는 그렇게 90% 이상 나는. 그래서 미셸 오당 박사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이 30몇 프로, 40%대 놀래갖고 그런 소리 했는데 지금 막 90%라 그러면 지금은 그러죠. 애기 막 나오면서 뭐 약 그냥 덮어 쓰고 나오는 거죠. 와갖고 또 뭐 신생아실에서 이렇게 있고 또 모유도 또 그러다 보니까 젖이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수유도 출산하고 같이 연관된 수유는 출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이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서 엄마가 수술하고 나서 아무리 수유를 하고 싶어도 젖이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점점 나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떠안아야 되는 짐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우선은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원래 여성의 몸은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아기를 잘 낳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알게 된 게, 아기가 아주 작은 아기들이 있어요. 요즘은 초음파로 보면 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는 얘가 작으니까 무슨 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나중에는 알게 된 게 이렇게 작은 애는 엄마 골반이 좁아. 골반이 좁으니까 아기가 작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골고루 머리나 체형이나 다리나 다 작다 그러면 작다 그래서 막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골반이 좀 작을 거고. 그럼 나중에 보면 작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기를 가졌을 때 너무 걱정보다는 좋은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고 또 한 가지는 조심하고 요즘은 막 교통이 좋아서 막 차 타고 여기저기 뭐 해외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임신하면은 첫째는 안 다녀야 됩니다. 안 다니고 가까운 데서만 우리가 동물이다 생각하고 이 문명하고는 좀 떨어진 상태로 지내는 것이 아기한테도 좋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도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누구는 병원에서 태어났다 막 그런 얘기하면은 나는 왜 집에서 태어났을까 되게 이렇게 마이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책을 만들면서부터는 오히려 그게 더 자랑스럽고 따뜻한 가족의 축복 속에 태어났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자 이제 거의 좀 마무리할 단계가 좀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출산율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많은 지자체장들 뭐 이렇게 만나보고 뭐 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장들, 지자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저출산을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한번 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질문 대신에 제가 기획자의 글에 적었던 내용을 먼저 좀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9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59페이지 그 아래쪽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가 되었고 전 지구적 지속 가능성이 의심받는 시대에 우리 후손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어렵고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아 사라지고 있습니다. 1년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플라스틱 조각이 몇만 개에 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화학물질과 약품의 남용으로 자연은 물론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게 약이라며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상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중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그들에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자연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탄생의 순간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을 하는 순간 엄마들은 아기를 위해 좋아하는 커피도 탄산음료도 끊고 몸이 아파도 약조차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출산의 순간이 되면 각종 약물을 사용하고 의료적 처치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당연히 수혈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면에는 출산의 산업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종 화학물질과 기구와 약물은 물론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폭력에 노출되는 것부터 줄여나가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리대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것을 지속가능한 출산 문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이런 노력들이 저는 더 많이 이 책을 통해서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지속가능한 출산 문화로 사회적으로 뭔가 큰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의 시대,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의 시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출산의 어떤 산업화, 이런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또는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 어떤 것들에 좀 좋은 방안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의사가 분만에 이렇게 이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그런 분만의 현장에서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되게 못하고 있고 그게 그냥 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안 울면 왜 안 울지? 우리 아기 왜 안 울어요? 엄마 그렇게 묻거든요. 안 울으면. 근데 아기들은 아파서 우는 거예요. 응? 태어날 때 많이 아팠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수월하게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응? 애들은 안 울어요. 그럼 안 울면은 때려서 울리거든요. 또 근데 가만히 숨 잘 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리더란 말이죠. 나도 옛날에 때렸고 저는 그 때리는 게 그냥 당연한 과정. 루틴인 그쵸. 거예요. 태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저는 대학병원에서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태어나면은 그것도 아주 멋있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서 애기 태어나면은 탁 애기 발을 이렇게 탁 잡고 우리 그러니까. 탯줄 자르는 사이에 본인은 때리고 있는 거예요. 빡. 그럼 애기는 울음 팍 터지죠. 그러면은 탁 줘요. 그러면은 엄마도 이 책에 그런 그림이 있고 맞아요. 우리가 분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때 그 참관했을 때도 원장님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아기가 이렇게 옹알이처럼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제 그런 태명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 순간이 저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걸로 충분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우리 이제 스포이드라는 걸 써서
태어나자마자 입안에 이렇게 하는데 그 내 뱉어내야 입에다가 돼. 막 이런 걸 넣으면 구역질 하잖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각하고 난 다음에는 뱉어내기. 애기는 그럼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안 해도. 그럼 이렇게 해주면 입안에 있는 게 주르륵 나와요. 그러면 다 나온 다음에 돌리면 되거든. 안에다가 애기 불편하게 막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대해주고 이제 하면은 이제 되는 일이죠. 일인데, 전 아까 이제 분만에 대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제가, 분만을 할 때 고민이 나이도 들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하면은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분만은 이거는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그러면서 같이 만나서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분만센터 공공법인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국가 사회에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바꾸는 게. 지금도 하면은 분만병원이 없어지면 상과 의사만 찾아요. 상과 의사 여기서 찾아도요, 70 노인들이 와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강릉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들도 원장들이 이제 곧 다 60이거든요. 의사들을 구할 수 있으면 그런데 상과 의사를 구할 수 없단 말이죠. 이제 10년 지나면 제가 봐서는 서울에는 서울, 수원, 인천, 대도시에는 상과 의사들이 있겠지만은 지방에는 상과 의사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과 의사가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꼭 분만을 의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수술은 의사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수술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공의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의사들을 그러면 초빙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당직을 서서 이렇게 봐줘도 저도 지금이라도 하면은 여러 사람들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봐줄 수 있죠. 애기 태어나는데 산모들이 여기서 멀리까지 가는 것보다. 근데 이제 자연분만은 애기가 어느 순간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꼭 그것도 그래요. 꼭 조산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람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기 낳는 일을 나는 돕고 싶다 하면 애기 낳는 거는 옆에서 누가 낳게 해주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잘 낳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 애기 낳는 일은 아주 내 안에 이 원시적인 이런 뇌만 활용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집에 불 안 끄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진통이 죽어요. 그냥 그거에 몰입할 수 있게 그냥 옆에서 그러니까 꼭 전문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녀 같은 사람, 하녀 같지.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둘라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분만을 같이 봉사하고 거기에서 또 그러면 수익도 될 수 있고 그런 걸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죠? 그냥 아기는 나올 때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리고 밭에서 일하다가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이제 너무 많이 먹고 이래서 아기를 크게 안 키우도록 그런 이제 관리를 자각하게 해주고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엄마도 건강하고 아기도 잘 낳고 그러다가 저는 제가 아기 낳을 때 나중에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뭘 덜 했다 그랬잖아요. 안 했는데 이제 아기 낳을 때 자연분만할 때도 회음절개라는 거를 하거든요. 회음절개를 트레이닝 받을 때는 상처를 크게 내서 그냥 그러면 그것도 옆에서 보면 시원스러워 보여요. 멋있다 느낌이 하면 막 피가 쭉 흐르고 아이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피하고 그냥 친하거든요. 피가 적게 나면 좀 이상하고 피가 많이 나는 거를 해결하면 이런 게 느끼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상처를 덜 내야지 내가 꼬매는 시간도 덜 들리고 그죠? 그쵸. 막 바쁜데 애기 받는 일에 빨리 잠깐 관여하고 마치는 게 내가
좋잖아요. 막 오래 매달려 갖고 한참 꼬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늦게 하는 게 좋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늦게가 점점 보면은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이렇게 엄마 밑에서 질에서 아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막 이게 막 걸려 있고 하면은 걸린 것 같고 얘가 잘못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생명은 그렇게 한순간에 금방 몇 분 안에 30분 만에 잘못되고 그러지 않아요. 아기들은 강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심장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떨어져도 기다리면 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만한 순간에 상처를 내면 진짜 요 손가락 한 마디만큼 상처 내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 마지막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은 제가 상처 내면 상처도 조금 내니까 회복도 빠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생각에 엄마들이 우리는 아기들을 크게 갖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고 우리는 막 야식 먹고 이러잖아요. 막 임신하면 2인분씩 먹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작게 낳으면 일본 사람들은 가정분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 썼는데 참 그게 저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태반을 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왜 동물은 다 먹는데 왜 버릴까? 태반 주사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간 산모들한테 낳은 아기 자기 태반을 먹게 했었어요. 그걸 이제 조리해가지고 먹게 하고 환자 동의서 받고 내줘서 내가 처음에는 그걸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면 내가 제약회사도 차릴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특허도 받고 하면은 되겠네. 지금도 특허를 누가 얘기를 하는데 특허를 하는 순간에 이게 사업이 되고 이러면 없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거 다려갖고 먹으면 돈 5만 원, 10만 원이면 먹거든요. 근데 그걸 약으로 만들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이 든단 말이죠. 과정이. 그리고 제가 하다가 놀란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하고 산모들한테 하면은 태반 드시라고 해서 하면은 그러면 다 안 먹어요. 한 20%, 30%는 그래도 드셨던 것 같아. 근데 아주 난선한 사람들은 그냥 아주 드시게 하고 두말 말고 먹으라고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탈북민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탈북민 산모가 내 얘기를 듣고 여기는 안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먹는구나. 어디죠? 저기 함경북도 그쪽에 아주 보면은 그 척박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거기는 아기 나오면 다 꿀에 재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북한이 더 낫다. 내 그때 우리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겠지. 옛날에는 그치. 참기름이 옛날에는 그치, 그랬대요. 옛날에 뭐 결핵 앓고 막 이러면 맞아. 거기는 꿀에 재워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만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개인한테 물릴 것이 아니고 병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연구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의 모델들 이렇게 봐서 무조건 뭐 이렇게 미국의 도시에서 낳는 분만에 우리가 시스템을 들여온 거거든요. 미국도 시골은 가정분만을 해요. 왜냐하면 병원이 머니까. 그래서 거기는 가정분만 키트를 팔아요. 그리고 분만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의사가 가서 봐주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해결은 안 되고, 은퇴해야 될 의사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있고, 이제 체력도 힘들고 가슴도 떨리고 그런 거죠. 손도 떨리고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분만을 그렇게 24시간을 책임지고 그냥 돈 많이 주면은 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 이 사회를 어떻게 앞으로 2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해서 한번 좀 숙고하고 그랬으면은 좋겠고 저도 거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늘 하던 대로 또는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원장님처럼 늘 관찰하고 더 나은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이런 분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게 저는 늘 자랑스럽고 좀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출산이라는 어떤 것, 이 하나의 이 문화가 좀 이제 평화롭게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변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 평화로운 탄생이라는 이 책이 이제 한 파트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네. 싫었다고 얘기하긴 힘들겠죠. 네. 오늘 그 원장님께서 써주신 이 평화로운 탄생의 중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원장님께서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하여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일이라 쑥스럽고 그래서 여기 나오기 전에 기도도 했어요. 저한테.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누가 이렇게 요즘은 아기 낳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뭐 있으면 좀 얘기들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평화로운 탄생의 어떤 조력자로서 임명되셨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또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의미 있는 밤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응답 시간 혹시 얘기 들으시면서 좀 질문 있으시면 또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보게 되면은 사회 변화라는 게 지금 선생님 갖고 계신 혼자의 생각이 그 동질성 있는 사람들이 공유가 많아야 변화가 쉽게 오는데 그 동질성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소통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어떤 사람이요?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이런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대 소통이 되시는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저는 학회에서도 이제 제가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래서 이렇게 하면은 피가 그냥 대학병원에서 그 바로 며칠 전에 학회하기 며칠 전에 제왕절개 수술하다가 이제 산모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는 제가 조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경험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얘기를 했는데 했을 때 우리가 같은 이제 제가 산부인과 의사 여기 속초에도 산부인과 의사가 있고 뭐 강릉에도 있고 있지만 그 묘한 그런 우리가 같은 조력을 하는 뭐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은요 그거보다는 경쟁하는 입장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런 시스템에 이런 의료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돕는다는 것보다는 경쟁하는 솔직히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큰 병원이 옆에 주변에 있지만 거기도 뭐 우리를 도와준다기보다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본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작은 병원을 그냥 이렇게 나쁘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일도 있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을 내게 된 것도 저도 처음에는 학회 가서도 얘기하고 이제 주변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야 피가 덜 나. 근데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거를 수술을 천천히 하면 돼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템포를 딱 멈추고 한 10분 정도를 쉬면 돼요. 근데 수술하는 도중에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그게 이제 주변에 근데 개인 원장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피가 안 난다면 한번 경험을 하면 할 텐데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아기를 돌보는 거거든요. 엄마 피 나는데 다 결찰해 놓고 그런데 하니까 그냥 우리는 피가 많다고 그렇게 대답을 우리는 피가 많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학회에서도 얘기했을 때도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고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반을 이제 섭취하게 하는 것도 지금 주사도 있잖아요. 태반 주사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데 자기 거 자기가 먹으니까 남의 거 먹으면 문제죠. 근데 자기가 만성 간염이 있어도 내가 간염 보균자여도 바이러스가 우글우글 돼도 자기가 자기 거 먹는 거는 자기 몸에서 나온 거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산모분 중에 그런 산모가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교포였는데 결혼해서 갔다가 이제 임신 중반에 아기 낳으려고 친정에 왔는데 평생을 B형 간염으로 나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하는 다른 요법하고 좋아져서 아기를 낳는데 그 산모한테는 아기 자기 태반도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젖도 잘 나오고 그냥 뭐 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그 남편이 오면서 저한테 그 에스키모가 만든 이렇게 돌 인형이 있는데 그 에스키모에 돌 없을 거 아니에요. 얼음 동네에 돌이니까 요만한 게 아주 귀한가 봐요. 아주 귀한 거라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고 했는데 태반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뭔가 내가 태반을 먹은 논문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도 태반을 먹는 모임도 있고 한데 이거는 과학자들한테 과학적으로 논문을 이걸 먹었을 때 효과를 본다는 게 있으면은 이제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다녔는데 대학원에 가서 이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대학원장한테 내가 온 목적이 그렇고 다니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윤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꼭 먹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논문 내려고 그러면 내가 뭐 이거 내가 돈을 또 이 사람들한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나. 내가 그래서 그냥 말로 해서 먹게 하는 게 그리고 이러면 소문이 퍼져서 먹겠지. 소문이 퍼져서 먹겠지 했는데 실제로 이제 분만을 할 때는 양양의 어느 한 집안은 다 먹어요. 다 먹고 먹는 사람들이 소문으로 많이 그랬죠. 그럼 지금도 사실 뭐 법적으로나 뭐 자기 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그게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 그 할머니가 태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반이 밖으로 나가면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본인은 애를 낳으면 집 앞에 나무에 그 태를 다 묻었다는 거예요. 손주들. 그러니까 태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법을 알아봤어요. 법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사인하고 갖고 가면은 관계 없더라고요. 사인 받으면.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잘려갖고 병원을 왔어요. 나 이거 붙여주세요 했는데 이 병원에서 이 시간이 늦어서 이거 못 붙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인체 조직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거 적출물로 버려야 되거든 병원에서는. 근데 네, 자기 거는. 이거 나 내 건데 나 이거 내 우리 집 마당에 내가 갖고 가겠다 그러면 그거 안 돼요가 아니거든요. 그건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온 거 자기 갖고 가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태반 가지고 갈 때는 다 자기 사인 받고 해서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다 5만 원, 10만 원이면 먹고 그러면 첫째는
저기 전몸살을 안 해요. 아기 낳고 전몸살을 안 해요. 그리고 산후 우울증 안 그게 오고. 엄청 힘들다던데. 산후 우울증 왔을 때 태반 먹으면 싹 가라앉아요. 왜냐면 그게 태반이 호르몬이 많아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이거 좀 딴 얘기인데 나중에 갱년기 왔을 때 우울증으로 되게 심하게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 온 사람들은 갱년기 때도 우울증 증상이 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죠. 네. 질문, 네. 어떻게 답이? 뭐. 제가 질문하고 좀 많은데 오늘 시간이 좀 와요.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네, 좋죠, 네. 좋죠. 저출산 이런 것도 각각 그쵸. 다르니까 네, 그쵸, 네. 그쵸. 네. 한번 네. 네. 전화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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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네. 자.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토크는 이렇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